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식당, 카페 이용 시간이 9시까지인 것은 같고요.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조금 늘었군요. 자, 무엇보다 이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이 하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시기와 겹쳐서 우려가 큽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절 계획 미리 안전하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선은요, 한 인물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또 후보 배우자의 통화 녹취 공개를 둘러싼 공방으로 아주 혼탁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뉴스의 알맹이와 껍데기를 잘 가려내는 눈과 지혜가 필요한데요.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만나실 수 있고요. 자, 북한이 새해 들어 2번이나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대북 제재에 들어갔고요. 북한의 도발 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 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과 점심시간을 함께하는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챙겨 듣고 있다. 답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5분께 저의 따끈한 신간,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 개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자, 금요일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혼탁한데 그래도 공약과 정책을 우리는 먼저 챙겨야겠죠. 네. 자, 여당 이재명 후보, 야권의 윤석열 후보. 자,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이 어쨌든 성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박 기자님, 어떻게 됩니까? 어제 이 박주민 의원과 성일종 의원, 그 양당의 의원들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설 전에 이 지상파 TV 토론, 그러니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의 형식으로 토론을 두 사람이 하기로 했고요.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맨 처음에는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추가 토론을 위해서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요. 네. 이랬더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다 환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드디어 윤석열 후보와 TV 토론에서 만난다. 참 오래 기다렸다. 앞으로의 토론들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4대 위기를 함께 진단하고 준비된 구체적인 해법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릴 구체적인 해법과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자리가 됐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환영을 했어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 후보 토론 꼭 필요하다. 공인으로서 그동안 걸어온 길, 대선 후보로서 국민 앞에 내놓은 입장과 공약을 검증하려면 법정 토론 3회론 부족하다는 말씀 저도 드린 바 있다. 네네, 그렇죠. 이 후보와 토론하는 건 저를 위한 무대일 뿐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무대고 국민 앞에서 이 후보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래요.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인데 현재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양자 토론, 자, 지상 중계 미리 해 주시죠. 어떻게 흘러갑니까? 잘 흘러가겠죠. 잘. 시간은 그냥 잘 가죠. 시간은 잘 가요. 근데 이게 내용상. 안건이 지금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정책 토론이 될지 아니면은 집중적으로 이를테면 대장동과 막 이런 게 될지. 계획당 싸움.
뭐 진흙탕 싸움이라기보다는 뭐 네. 그것도 검증의 대상이니까 할 수는 서로의 있는데 검증. 네. 국민들이 또 원하시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어떤 그렇죠. 분은 경제 정책에 뭐 초점을 맞추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의혹 검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두를 만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나눠서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이날은 의혹 검증만 집중적으로 둘이 서로 의혹만 서로 검증하는 거예요. 네네. 이날은 경제만 뭐 한다든지 이날은 뭐 몇 번 해서 외교 국방만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이제 김준일 대표님이 판을 좀 짜셔야 되는데. 제가 좀 중재를 쓸까요? 가운데 서서. 네.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예. 최종 토론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지금 뭐 김준일 대표님을 MC로 추천합니다. 막 이런 이제 청취자의 글이 쇄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보진 못했어요. 단 하나도 안 왔나요? 네. 아직 몰라요. 안타깝네요. PD님이 알고 계시겠지. 안 왔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쏙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어떤 입장 냈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네. 아니 지금 여론조사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양자 토론은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게 국민께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양 후보는 그걸 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 후보 다. 네.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3자 구도가 더 좋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둘 다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조차도. 특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설 전에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이번 선거는 양자 대결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토론회 그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설 밥상에 윤석열 후보 혼자 좀 등장해서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지 이런 걸 좀 이끌고 싶은 야권 대표지 이런 그런 얘기도 분위기로. 있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거고 자신을 빼고 가게 된다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야권 단일 협상에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포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누구라도 안철수 후보 입장이면 이거 섭섭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안 된다. 어떻게든 이 3자 토론으로 그렇죠. 끼어들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당연히 듭니다. 자, 김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쁠 수 있죠. 네네. 기분 나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건 언론 미디어 노출 정도가 요즘은 타격을 받잖아요. 직접적으로 지지율이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당 관계자라고 하면은 네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처음 내잖아요. 그렇지. 국민의당은 아직 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양자 대결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게 뭐 기각이 되더라도 정치적인 제스처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 정도로 법적인 구제를 요청할 정도로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그럴 것이다. 그래요. 자, 이 와중에 이번 주가 혼탁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오늘도 지금 언급하셨지만 그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기자와 7시간 통화 녹취 부분이 방송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처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어쨌든 공약은 또 후보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일전에 확정되지 않았던 탈모 공약 공식화했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도 이게 쇼츠 59초 공약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네, 이게 소확행 공약 46번째로 나왔는데 이 46번 나오는 소확행 공약 중에 제일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받았던 그런 공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탈모 치료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 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온라인 탈모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공약으로 나올 것이라는 짐작을 했지만 저 카피도 유행했잖아요.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다 싶는 거다. 그럴 정도로 관심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공약화가 됐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 기피, 관계 단절 이거는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국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또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어떻게 보면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좀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서 네.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다. 이걸 좀 어필하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물론 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 이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네. 이건 시급히 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좀 안 나온 부분은 아쉽다라는 평가는 있고요. 네.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 최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치료제, 하나는 모발 이식.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모약을 넘어서 모발 이식까지 건보 적용 확대 직접 언급을 한 게 이번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반응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모퓰리즘이라고 해서 이것도 새로운 신조가 나왔듯이 포퓰리즘 공약을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박한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 또 고가의 임플란트 네네. 건강보험 적용 사례 있지 않냐.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 네네. 이걸 좀 외면한 채 그냥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거 이게 그야말로 정치적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뭐 국민들의 또 찬반이 있으니까 가도록 하는데 예, 제가 공개 요청드린 이제 가발 지원은 빠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은 어떤 공약이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 측은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59초 영상. 심쿵 공약 이렇게 나오죠? 네. 심쿵 공약도 있고 쇼츠 짧게. 쇼츠 공약도 있는데 이번에는 귤스톤 콤보 들어보셨나요? 귤스톤 콤보? 네. 이거 무슨 먹는 거 이름 같은데요? 푸드? 귤은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원희룡 정책본부장. 바로 전 제주지사 네.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톤은 이준석 대표로 얘기해서 귤스톤 콤보라고 불리더라고요. 아니 그 뭐예요. 제주도의 3대 많은 게 또 돌도 있잖아요. 어차피. 스톤도. 네. 그게 더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7번째, 8번째 쇼츠 공약을 함께 찍어서 연기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영문 PCR 확인서 보건소 발급.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바일 OTP 의무화 내용. 이걸 담았습니다. 이게 그동안 얘기됐던 게 모바일 OTP. 네, 모바일 말고 아까 모바일 했으니까요. 모바일. 그래서 이게 영문 PCR 확인서를 음성 확인서 발급받으려면 보건소에서 발급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럼 비용이 한 18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해외에 가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결해달라 이런 민원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준다. 보건소가 발급한다. 금전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모바일 OTP 의무화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토큰형도 있고 카드형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분실된 위험도 있고 분실되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면 돈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 OTP 이걸 의무화하는 제도. 그러니까 무조건 모바일 OTP를 만들게 해서 그런 거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거나 이랬을 때 좀 마음 상하지 않게 속썩지 않게 만들겠다. 이걸 공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쪽에서 쏟아지는 어찌 보면 쇼츠 공약 또는 생활 밀착형 공약. 자, 김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공감 가는 것도 있고 네네. 뭐 1도 관심 없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예.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사람에 맞춰서 뭐 각자 취사 선택을 하는 건데 다만 이 공약들이 내가 선택하는 후보의 그 기준을 바꿀 것인가. 갑자기 OTP 모바일 OTP 이럴 수가. 네. 나는 윤석열을 찍어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가 더 중요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신경도 쓴다라는 네네. 거고 사실 저는 이거보다 이틀 전에 나왔던 그 윤석열 후보의 쇼츠 그 공약. 네네. KBS 사극 의무 제작. 이거 어제 장희찬 본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예. 사극 제작 의무화. 예. 국제뉴스 30% 편성하라. 예. 네. 자, 이거 하려면은 KBS 수십료 올려야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국제뉴스 30% 하려면은 특파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KBS 수십료 올릴 준비 마음에 각오대다 하시고 사극 의무 제작도 이거 엑스트라만 한 300명, 500명 들어가거든요. 예. 사극이 좀 스케일이 사극을 크죠. 못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즘엔 CG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CG는 뭐 그냥 땅 파서 나옵니까, CG가. 그러니까 수십료를 올려달라. 네. 이거를 하려면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일 대표님이 지금 또 노리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선거 이후를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각각
관심은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또 어떤 이 소확행 공약이나 네. 심쿵 공약이나 쇼츠가 나올지. 저는 다양한 공약 쏟아져서 네. 공약 가지고 우리가 막 논쟁하고 그렇습니다. 분석하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뭐 토론에서 하나씩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생활 밀착형 공약 대결. 하나씩 카드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후보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보기를 원하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보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대선 후에 전기요금 인상하는 거 백지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또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전 적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또 여권의 반론도 있고요. 자, 공약으로 싸우는 것 환영합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는데 문제는 혼탁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방송 중지 가처분 오늘 중 결론 나온다고 하는데 네. 박 기자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가처분 신청의 신문이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이 됐고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시 반 정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난 거 아닌가요? 네, 빨리 끝났고요. 뭐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서면으로 또 입장을 받는다라고 했고. 그럼 그 이후에 나오겠네요. 네, 법원의 생각은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온다. 예. 입장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안에는 이 보도, 이 방송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 방송에 대해서만 방송문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방송에 혹여나 안 된다고 해도 다른 방송에서 또 할 수 있는, 다른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쟁점은 그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공적인물에 해당하는지 또 해당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게 김 씨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건지 또 보도 내용이 김 씨에게 현저하게 악의적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결정을 내릴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김 씨 측에서는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그런 파악이 되고 있고요. MBC 측에서는 김 씨가 대선 후보 부인인 만큼 통화 내용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네네. 이런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한쪽은 공익성 이게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으냐. 사실 공개된다는 것은 또 개인 입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의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면 개인의 권리를 지금 존중하는 게 더 크냐. 자, 김 대표님. 네. 예언 들어가 보죠. 뭐 기각 인용. 예언이라기보다도 네.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떤 뭐 판례들이나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폭넓게 좀 언론사가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더 많았어요. 많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부분 인용, 부분 인용, 이런 거는 너무 사생활 얘기고 사람들이 알아서 무슨 정치나 선거나 이 판단에 도움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니까 요거는 빼고 해라라는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조건을 높게 거는 그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지금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뭐 이렇게 뭐 찌라시처럼 돌아다니는 거를 보면은. 네. 이게 공개된다고 그렇게 큰 타격을 줄 것인가? 윤석열 후보 측에? 사실 뭐 남편 흉보는 내용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게 근데 모든 와이프는 다 남편 흉을 봅니다. 모든이라고 지금 단정하신 거예요? 거의 모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받으시는군요. 제 아내는 아마 저를 많이 흉을 볼 거예요. 서로 또 배우자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시군요. 네. 박정우 기자는 일단 인권 부부를 인정하고요. 네, 부럽습니다. 집에 잘하셔야겠습니다. 이 와중에 자,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 MBC를 항의 방문했다면서요? 네,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MBC 상황을 좀 보면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MBC를 지키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박성중 의원이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도착을 했는데 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민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 MBC에 왜 왔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 MBC 직원들도 이 앞에 현관의 앞에 나와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실랑이와 함께 들어가려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좀 막으려는 시민들 또 그 사이에 있던 경찰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좀 벌어졌어요. 결국에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안에 들어가서 면담을 마친 다음에 그 자리에 떠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항의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뭐 저열한 정치 공작이고 사전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정말 세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은 지금 이제 어제까지 지금 사인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네. 그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어쨌든 조작 폭로한 것인지 아니면 제보한 것인지 여야 시각이 다른데 그 인물의 사망으로 어제는 또 국민의힘이 검찰을 찾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 고성이 오갔는데. 네, 출입문이 봉쇄가 되고 뭐 그런 일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침 그런 거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좀 투쟁력을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권 후보 수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자당 후보 배우자 녹취 공개에 대해서도 네. 그렇고. 근데 지금 보니까 홍준표 의원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한마디가 나온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네.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느껴질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해서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고 이걸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론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참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합니다. 우리 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고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윤 후보만 수렁에 빠뜨리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고언을 했습니다. 자당의 지금 선대본 잘못하고 네. 있는 거다. 김 대표님, 홍준표 의원의 의견 공감하세요? 일단 본인도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인데 본인도 검사 출신이네요. 예, 굉장히 객관화해서 유체이탈로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잘못 대응하고 있다.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지금 박정호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저 정도로 막 목숨 걸고 막으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더 많이 회자도 되고 관심도 네네네. 끌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댓글도 보면은 지금 보시겠다고 지금 이런 거 많이 올라오네요. 예. 그래서 뭐 보면 알겠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인용되지 않고 방송이 전체 다나 부분적으로나 이제 허용이 돼서 일요일에 나간다면 국민 판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깜짝 놀랄 거고 어떤 분은 이제 김준일 대표 말씀 맞다나 부인 남편 형 본 거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9월에 국회를 찾아서 당시에 이제 뉴스버스가 보도했던 김건희 씨의 그 발언 내용, 그 내용도 사실 뭐라고 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된 그 내용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 그런 걸 얘기하면서 아니 왜 문제를 제기하려면 인터넷 매체 하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 통해서 해라. 그때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인터넷 매체에서 안 하고 이른바 메이저 언론에서 하는 상황이 됐는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주장을 해왔던 윤 후보가 또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되묻고 싶다. 알겠습니다. 지금 12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올게요.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모두 전 시간대에 비해 교통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소식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 부근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정체인데 여기 기흥 부근에서 사고까지 나서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이후로 판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어렵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동탄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기흥 동탄 나들목 부근 2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비봉에서 매송 나들목까지 2km 정체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어렵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증평 나들목부터 진천터널까지 5km 정체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야, 김준일 대표님을 응원하는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올 줄이야. 우리 청취자 최영혜님, 김준일 대표님을 진행자로 왕추천합니다. 시사본부 진행자가 아니에요. 대선 후보 토론 진행. 이 자리 굉장히 탐나네요. 네, 안 돼.
제가 조금 더 해야 돼요. 예, 예. 자, 2634님, 김준일 대표 MC 응원. MC? 이거 약간 수상한데? 자, 1918님, 김준일 대표님 토론회 MC 되길 바라며 유재석 노래 들려주세요. 신청곡을 여기다가. 네네네. 유재석 노래 여러 가지인데 유산슬 게 아니고 유재석이 뭐 말하는 대로 이런 걸까요? 자, 다음 이슈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정의당.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지금 통화는 됐답니까? 지금 일부 인사들과 좀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칩거 이렇게 어제 얘기됐는데.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정을 다 중단하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칩거하면서 숙고하는 시간은 있겠지만 하루하루 이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선대위가 해체하기로 또 결단도 내렸습니다. 후보하고 이게 상의된 건 아니죠? 이 상의 안 됐다고 하는데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제가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보가 숙고하는 가운데 먼저 후보의 짐을 좀 덜어둔다. 이런 차원에서 선대위 해체를 결단했어요. 후보가 이제 복귀하게 되면 자신이 이제 원하는 쇄신 방향으로 혁신 방향으로 선대위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 한 50여일밖에 지금 대선이 안 남아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 주말 끝나고 복귀할 거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주말 되기 전에 오늘이라도 복귀할 수 있다.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 이 어떤 플랜 계획이 좀 완벽하게 선 다음에 지금 이 지지율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다음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달릴 것이다. 네. 자, 그러면 김준일 대표님,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 이번 대선과 혹은 그 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을 주신다면. 일단 지금 그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을 들여다보면은 20대 여성에서 한 10% 나오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 3% 정도 나오고 있는데 20대 여성들을 빼면은 사실상 2%대예요. 뭐 그걸 빼는 게 의미가 있겠냐면은 어쨌든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20대 여성들이 어느 후보한테도 표를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심상정 후보가 차라리 낫다라고 주는 거고 진짜 심상정이 완전 대안으로 봐서 그럴까? 왜냐면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여성들이 여성주의 정당에 15% 정도 표를 줬거든요. 그때 그런 이제 트렌드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선거 전략이 굉장히 좀 뭔가 다 안 풀리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 전략이 심상정 후보가 뭔가 페미니즘, 뭐 평등, 성평등 이런 거 내세운 게 아니라 주 4일제 기후 위기 뭐 이런 거 내세웠는데 심지어 경제 성장도 있어요. 배터리 산업 육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반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 선대위 후보 본인과 선대위가 다 반성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번에 화제가 된 게 이번 칩거예요.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 들어와서 화제가 된 게 역설적이네요. 그 정도로 선거 운동을 잘 못했다라고 본다라면은 가지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오늘 뭐 오전에 나온 얘기는 사퇴 단일화는 없다라는 게 지금 심상정 후보 측의 전언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올 것인가 지금. 근데 뾰족한 뭐가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근데 어쨌든 주목을 좀 더 끄는 방식 그리고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방식은 필요하다. 뭐가 됐든 지금처럼 주목을 못 받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게 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닌가? 허경영 후보 측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위로의 말이라고 할까요? 뭐 글쎄요. 낙담하지 말라라고 심상정 후보에게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 내가 당선이 되면 심상정 후보님도 득표수 비례 명예부통령으로서 장관 임명권을 드리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낙담하지 말라고 위로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부통령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또 명예부통령은 뭐예요? 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관 제청권을 갖죠.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심 후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심 후보도 좀 많이 좀 놀랐던 부분이 허경영 후보한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 후보도 정의당도 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주말 전후 정의당 심상정 후보 어떤 또 이제 이 메시지를 들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두기 아까 이 말씀 오프닝에서 드렸는데 이게 오늘 새로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3주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라고 하면 2월 첫째 주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어요. 설명절까지 포함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틀은. 그런데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4명에서 6명까지로 네. 조정이 돼요. 2명 추가됐고. 네, 그러니까 어제 이 방역당국 관련된 회의를 좀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대요. 인원을 좀 풀어주자. 아니다. 시간을 10시 아니면 12시까지 풀어주자. 네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설 명절 때만 좀 풀어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부가 판단한 건 방역 지표가 좀 호전된 모습이지만 이번 주부터 확진자가 더 늘고 있고요. 조금씩 늘고 있고 해외 유입이 많습니다. 그 말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좀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경각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원만 조금 풀어주는 걸로. 이게 시간 풀어주는 것보다 방역에 덜 해가 된다. 이런 판단 정부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발표 때 방역당국이 보수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하는 얘기를 이제 덧붙였는데 이게 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시기. 앞으로 한두 주. 그렇습니다. 또 설 명절 이게 공교롭게 겹쳐서 자 코로나 전문가시죠? 김준일 대표님. 코로나 팩트체크를 정말 지난해부터 많이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책.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많이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방역 패스 관련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 낸 게 여러 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는 이미 인용이 돼가지고 중단돼 버렸잖아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 근데 지금 카페하고 마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르면은 지난 수요일에 나올 것이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길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원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굉장히 진중하게 지금 왜냐하면 그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법원이 판사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네. 이거 예를 들면은 청소년 방역 패스하면 방역 상황 나아집니까? 답변을 못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나아집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인용이 돼버린다.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어요. 정책 수단이 방역 정책 수단. 그러니까 지금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끝으로 짧게 이것도 짚어보죠. 이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경제 이슈입니다.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했다. 올라간 거죠? 얼마 그렇습니다. 0.25% 올렸어요. 네. 그래서 1%에서 1.25%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 자체는 코로나19 이 상황 이전, 네. 그 직전 수준으로 복귀를 네.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추가 인상을 시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또 오를 수 있다. 네, 앞으로 더 이 금리가 올라서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특히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또 너무 오른다는 겁니다. 지난해 2.5%였는데 인플레 걱정이 또 있는 올해도 거죠. 2% 중후반대가 될 거라고도 예상하고 있어서 네.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자, 통화 정책. 자, 김 대표님 금리가 올랐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는 뭐 딱히 사실 채권자예요, 뭐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뭐 빚은 없어요. 빚은 없어요. 빚은 별로 빚이 없어요? 부자네. 네. 빚도 없는데 자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야 그럼 뭐야? 깡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거 보고. 스스로 깡통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꽤 부담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영끌해서 소위 말해서 기준금리가 이러면 시중금리는 더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올라요. 네. 예. 이 정도면은 2배로 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2배 뛴다. 예. 아이고야 안타깝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다음 주에 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297님 맛깔스러운 뉴스 한입 순서가 바뀌어요. 뉴스 한입. 근데 이게 입 한입이 아니라 이파리 뉴스 한입 마지막 입새 너무 맛있어용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경숙님 채널 돌리다 익숙한 목소리 세 분 반가워서 멈췄어요. 자,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디저트송은요. 3420님의 신청곡입니다. 3420님, 오늘 아기상어 영상이 유튜브 최초로 100억 뷰 돌파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불금에 신나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자, 핑크퐁 컴퍼니가 제작한 아기상어 클럽 버전이랄까요?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옵니다.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바다의 사냥꾼 상어 가족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제시되는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명사로 상대편에게 맞서서 대듬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라는 뜻도 있고요. 서로 상대의 행동이나 말에 응하여 행동이나 말을 주고받음 또는 그 행동이나 말. 이런 의미를 가진 상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대거리, 도전자, 맞대응, 맞장구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대거리입니다. 대거리는 한자와 고유어가 합해진 것으로 한자 대답할 대자에 거리라는 고유어가 이루어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가 욕설을 하는 바람에 나도 대거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맞대응은 상대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맞서서 대응함이라는 뜻이고요. 끝없는 맞대응이 둘 사이를 앙숙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맞대응으로 나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맞장구는 둘이 마주서서 장구를 치는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을 앞둔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습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는 날이 흐린 가운데 아직도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는 눈 날림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맑은 상태는 내일도 이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 산간 지역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이 되면 충청권으로 확대될 텐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의 형태로 내리는 곳이 더욱 많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더불어 전라북도, 경상북도 북부 내륙 지역에서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경상도 내륙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눈이 내릴 경우 강원도 내륙 산지는 1에서 3cm, 경기도 북동부 지역과 충청북도 북부 지역은 1cm 안팎으로 쌓일 정도가 예상되고요. 비의 형태라면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 산간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추위가 오늘까지는 매섭게 이어집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영상 1도, 세종 3도, 대전과 독도는 4도, 광주 대구 5도, 부산과 제주 7도가 예상되고요. 한편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내륙 지역과 강원 영동 지방, 경상권의 경우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0.5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12세 미만, 즉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자 자영업자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발표라며 낙담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도움이 되는 건 인원 제한 완화보다 영업시간 연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 1.25%로 인상된 현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 상황에 견져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밝히고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명확히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 금융사들이 대손 충당금 등을 쌓아서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오늘 오후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새해가 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벌써 2발이나 발사했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 국적자 6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강대강 기류로 흐르는 것 아니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안 짚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을 연결합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냅니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연초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쁜 연초에 지난 1월 5일 그리고 또 1월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는데요. 자, 새해 들어서 이렇게 2번이나 시험 발사한 이유 어떻게 보세요? 네, 작년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대에서 직접 국방력 5대 과업을 제시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뭐 여러 번 도발을 했지만 이 극초음속 무기가 이제 첫 번째로 5대 과제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 9월에 발사한 이후에 몇 달 이후에 금년 초에 발사를 했는데 이 시기를 보면 김정은 생일을 전후해서 한 발씩 쐈는데 이게 북한의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고 주민들도 사기가 이제 굉장히 저하돼 있고 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걸 트럼프가 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지키라고 이렇게 계속 촉구했는데 북한이 보기에는 안 지키는 것 같으니까 역시 미국을 믿고 국가 안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초에 그 지시했던 국방력 5대 과업의 첫 사업으로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정치적 효과로는 뭔가 그 주민들이 너무나 삶이 어려우니까 기강이 해이지는데 지금 그걸 좀 단속하고 그 다음에 군 사기도 진흥하고 최지 권위도 과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계속 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네, 네. 자, 일단은 뭐 북한식 자강론, 주민 결속, 또 체제에 대한 권위, 뭐 군 위상. 자,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겠죠. 네. 자, 북한에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대성공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그럼 이 북한의 무기 개발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사실 그 남북한 간의 재래식 군사력만 비교한다면 한국의 군사력이 훨씬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볼 때는 남한의 54분의 1로 추락했고 군사비도 우리가 뭐 10배 정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건 우리가 앞서는데 북한이 그러니까 비대칭 무기 차원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 자기 나름대로 억지력을 일단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는 뭐 가졌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제주도를 다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1,000개 이상 최소한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이런 걸 하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 미사일이 기껏해야 소리 속도의 5배 정도만 그 정도도 어려운데 10배 가까운 소리 속도의 10배 마하 10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이 수준이 지금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남북한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평양에서 쏘더라도 서울까지 거의 1분여에 도착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상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뭐 10발을 쏘면 최소한 5발 이상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협 수준에 도달했지만요. 거꾸로 우리 역시 미사일 갖고 있고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인데 사실 이제 그거를 발표만 안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너무 우려하실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우리가 하늘에서 막기는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우려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 상당히 개발 수준은 높다. 근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 응징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자, 결국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이 어떤 군사적 긴장 높아지면 군비 증강되고 이 비대칭 전력을 서로 개발하고 막고 이런 과정에서 또 비생산적인 일이 벌어질 텐데요. 자,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 이 국방력 강화 명분은 지금 원장님 분석대로 북한이 메시지를 냈는데 대남 메시지는 따로 없었어요. 그 속내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화해와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성에 차지는 않는 게 미국까지 확실히 설득해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자기들이 정말 대화에 나올 정도로 좀 양보적으로 나오게끔 설득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있다. 그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한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했다가 남북관계마저 완전히 돌이키기 어려우면 자신들도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여지는 남겨두면서 그리고 사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한미 간의 협의는 사실상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자기들이 아주 썩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진 않을진 모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중국하고도 교류 협력을 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
남북 관계를 끊는 정도로 우리를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생각에서 대남 메시지는 지금 생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관전하고 있는 거죠, 계속. 네, 지켜보고 있다. 네. 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더 도발은 이어질 것 같다. 지난해에는 뭐 8번 미사일 발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연초에 2번을 한 거니까 얼마나 더 쏠까도 궁금한데, 자, 미국이 여기에 나섰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을 제재 조치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안보리 제재에도 추가하겠다. 그런데 이 중국, 러시아 동의할까요? 반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은 이미 그 대변인 성명, 의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대립 분위기만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자기가 국가적으로 단독 제재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러시아하고도 지금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문제로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동의하지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까지도 도모하겠다는 거지 거기서 제재가 더 확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를 해도 그거 가지고 제재는 안 했는데 지금까지는 인권 문제만 문제 삼아서 그걸로 제재한 적은 있지만 미사일을 문제 삼아서 제재한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도 지금 2월 16일이 김정일 80주년 생일, 80회 생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들어가면 김정은 집권한 지 1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기념으로 열병식이나 미사일 쏠 가능성이 꽤 크고 4월 15일은 그 할아버지 김일성의 11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4월 달에는 꽤 도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있으니까 좀 자제할 테고 3월 달에는 우리 대선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좀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정부가 들어서길 바라니까 3월 초까지는 자제할 텐데 4월 가면은 아마 그 눈치 보지 않고 막 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같은 거 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내 9월 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발이 있지 않을까. 도발을 막으려면 미국이 좀 전향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 크지 않아 보여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북한이 오늘 미국에 대해서 대결적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응하겠다 이런 반발을 냈으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좀 강경 기류로 흐를 것 같은데,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이게 또 우리는 대선 전국이란 말이죠. 이 윤석열 야당 국민의힘 후보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 선제 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선제 타격론을 내서 이게 좀 논란에 휩싸였는데 요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윤석열 후보가 뭐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북한의 핵 공격 이게 이제 임박했다 이런 판단이 쓴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미국과 협력해서 확장 억제력을 갖고 있고 핵 보급국이죠 이게.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로도 대량 응징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중단해라라고 일단 경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쟁을 막는 게 정치 지도자의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 지도자 같으면은 뭐 핵 공격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먼저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군 지도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일단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핵 공격이 명확히 분명하게 지금 1분 뒤에 쏜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도 선제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동식 미사일로 쏠 수도 있고 그냥 단지 군사 훈련하려고 이동하는 건지 쏘려고 이동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섣불리 공격한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선제 공격하면 그 다음엔 전면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대신에 우리는 말을 좀 절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확장 억제, 미국과의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고 대량 응집 보호복 능력 이거를 확실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이 선제 타격론 논란이 되자 윤 후보 측에서는 삼축 체제에 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은 했는데 이건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의 싱크탱크 한 군데서요, 이 윌슨 센터 올 하반기쯤 북한이 ICBM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내놨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종전선언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종전선언은 결국 중국하고 북한에 지금 달려 있는데요.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도 교류를 안 하는데 이게 사실상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네네. 북한이 지금 ICBM이나 핵실험 같은 걸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이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계속 나간다면 북한도 지금 굽힐 지금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 5월 달에 인공위성 또 이제 발사하려고 또 준비하는데 그렇죠. 누리호. 그러면은 북한이 얘기하는 게 이중 기준자 때 철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한국이 위성을 쏘는데 우리도 쏠 수 있다 그러면서 ICBM 정도는 쏘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미중 간에는 중국은 시진핑 3기를 위해서 미국한테 고개 안 숙일 테고 바이든은 지금 인기가 없으니까 중국을 때리면 인기가 올라가서 계속 때릴 테고 그러니까 미중 관계도 안 좋고 상당히 이제 불안한 정세가 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대한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뭐 북한한테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우리도 우리 국방을 다지면서 그리고 북한이 만약 도발하면 강하게 응징한다는 자세를 갖고 하체 빈틈없이 하면서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은 나름대로 갖고 한미 간의 확장 억지력도 확실히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제 변수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싸고 복잡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또 리더십과 국민들의 판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었고요. 마지막 답변에서 이 통화 음질이 좋지 않아서 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몇 대냐!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죠. 자, 오늘 남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여자 이겨라, 여자 이겨라.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비판 분위기가 있어서 네. 배 소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남녀 화합 분위기로 남성팀이 이은영 소장님, 여성팀이 배종찬 소장님.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남성팀 화이팅! 여성팀 화이팅! 여성 이겨라! 자, 청취자 여러분이 막 호응을 해주고 계셔야 되는데 두 분은 신이 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최신 여론조사 두 가지 살펴봅니다. 자, 먼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 월 화요일이었습니다. 실시했던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 소장님, 대선 후보 다자 대결의 결과 일단 어땠었죠? 저 후보자는 제가 빼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요? 윤석열 39.2, 이재명 36.9, 안철수 12.2, 심상정 3, 부동층이 5.7%로 두 후보 간 격차가 2.3%포인트로 좁혀졌고요. 윤석열 후보가 넘어갔어요, 지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조사가 지금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그 선대위가 이제 극적 화합을 한 이후에. 직후에 이 윤석열 후보 지지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심이 있었던 조사였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ARS 조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에도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한 결과가 보수 나왔으나 응답이 좀 높게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표집 틀을 좀 바꿨어요. RDD 표집 틀에서 가상 번호로 바꿨는데 유선 번호 RDD를 10%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0층이 다른 데 조사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 이 YTN 리얼미터 조사니까 지난 조사는 이제 3주 전. 그렇습니다. 추이를 좀 분석해 주시면요. 3주 전 조사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이게 하루가 지나도 여론조사가 막 그 이슈가 막 반영이 되다 보니까 3주 전은 아주 옛날 조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가 0.9%포인트 하락했고 이재명 후보가 0.1%포인트 하락, 안철수 후보가 8%포인트로 급등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2% 나온 안철수 후보는 8%포인트가 확 오른 것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갤럽 조사는 17%가 나와서 또, 오늘 더 오른 걸로 15%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텐데 자,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내홍 수습 이것도 한참 된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 의총장에서의 뜨거운 포옹으로 내홍을 수습하면서 지지율이 회복된 것이다. 그럼 반등의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반대의 모멘텀을 잡았고요. 사실은 이때 이제 이 1차 울산회동하고 그 2차 이 화합이 달라졌던 거는 1차 때는 이제 그 부산 서면 가서 뭐 같이 유세는 했지만 내용물이 나온 건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이제 극적 화해한 이후에는 그 숏 영상을 통한 공약들이 몇 가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여가부 폐지라는 게 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그 선대위 갈등을 겪으면서 20대, 30대 지지율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거기를 긴급 처방하는 수혈책이 여가부 폐지 공약이었는데 그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은 이걸 위한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준석 매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 매직이다?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준석과 봉합이 됐고 그동안 사람 리스크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이제 결별을 했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얼마만큼이나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꿀케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하튼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상당히 기민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SNS에 7글자 메시지 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니까 여성가족 폐지만 해도 이게 남녀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제 기능을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어우러져서 하나는 이준석 매직 또 하나는 보수청이 결집하는 것이 북한 미사일. 이게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안보 이슈. 그렇죠. 결합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등한다. 미사일도 여기에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와 관련된 카테고리를 묶으면 멸공 릴레이도 있고 선제 타격론도 있고 킬체인. 킬체인도 있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우클릭이 이제 그 지지율, 그러니까는 그 지지가 떨어지는 걸 막은 거는 여가부 폐지와 그 젠더 이슈와 관련된 이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다시 살을 붙인 거는 그 우클릭을 하면서 그 보수층이 다시 이제 결집을 한 흐름. 그리고 단일화 국면도 사실 보수층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하는 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세기의 이 멸공 논란, 이른바 멸치콩, 멸콩 논란이 웬 말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는 실이 많지 득이 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득이 된 겁니까?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득이 좀 된 것 같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미지에 있어서는 이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후보가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도 좀 같이 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눈길을 돌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좀 구태의 이제 이슈를 다시 제기한다. 그러면 차라리 중도층은 안철수. 이게 뭐 색깔론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20대 30대 여성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병사 월급을 뭐 200만 한다. 아니 그럼 우리도 군대 갈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성들로부터는 지금 미군이 받는 월급이 같은 병사 계급에서 300에서 한 500만 원인데 우리가 한 200만 원 올라가면 부사관이 지금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사가 그럼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년에 4조 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한데 일단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20대 남성들은 그래도 그래 200만 원? 이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은 된다. 그렇죠. 그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렇다면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렇고 전반적인 여성들의 반발이냐. 그런데 50대 그러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200만 원? 그럼 돈 더 안 보내줘도 되네? 그럼 군대 갔다 오면 그렇죠. 등록금은 확보되네?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저축해서 오겠네. 네. 여기다가 이제 안보 이슈까지 결합이 되니까 멸콩은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그 효과를 윤석열 후보는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준석 매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도 그렇고 배 소장님이 짚어주셨으니까 이 소장님. 네. 20대 그러면은 청년층 지지율. 예. 정말 윤석열 이 후보가 우르륵 나갔다가 다시 슉 들어왔어요. 그만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따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3주 전 조사여갖고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어쨌든 그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41.3%를 기록을 했거든요. 과반 가까이 막 가고 있다가. 사실은 그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도 1위를 했었고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했었고 윤석열 후보가 3위를 했는데 지금 이 멸콩이라든지 또 여가부 폐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가 41.3, 이재명 후보가 19.7, 안철수 후보가 21.3으로 이재명 후보가 3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여성층의 좀 응답을 보면은 여성층은 지금 뭐 이렇게 비슷하지만 부당파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층이 지금 결정을 못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예, 그래서 부동층이 많아가지고 이 층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기 동안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건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지금은 20대 여성층의 입장은 유보되어 있어요. 지켜봐야 하고 이대남은 현재 시점은 적극적으로 윤 후보가 잡은 거고. 그렇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현정 소장이 말씀대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은 여성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여성이 전체 여성 유권자면 절반이 넘거든요. 이 여성 유권자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이른바 여성의 미소는 누구를 향해 미소 짓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여성의 미소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여성팀이시니까. 그렇죠. 여성. 네. 오늘 뭐 청취자분들의 호응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 다 이준석 매직에는 지금 동의를 해 주셨어요. 현재 어쨌든 뭐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다 여성에겐 큰 인기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국면에서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20대 지지가 높아진 거와 관련해서는 이 선거 캠페인 전략하고 좀 저는 연동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이준석 그 당대표가 그 페이스북에다 자꾸 메시지를 올리는 게 눈길을 끄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변했다라든지 이준석이 김영희를 이겼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올리면서 관심을 끌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게 보도에 나가게 하고 그걸 커뮤니티에서 또 열광하고 사실 지금 이 여론조사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 여론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이 여론조사만 보면 안 되고 근데 그 보수층 커뮤니티 쪽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활성화되어 있대요. 그 진보 쪽은 좀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여성 이슈를 아무도 지금 제대로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여성이 안 가고 이재명 후보도 여성 유권자로부터는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여성 유권자층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M여중. 여성 중도층 특히 이제 여성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금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신불리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여성으로부터 나왔던 것이고 이번 대선도 초반전에는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20대 여성, 30대 여성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친여성 정책이 나올 걸로 기대했던 20대 30대 여성 유권자가 특별하게 신불리 효과가 안 나왔어요. 그게 지금 심상정 후보가 집가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지지율은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다. 그럼 이제 그때는 신불리도 있었고요. 또 심고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김고은 씨 닮았다고. 자, 그런데 이번에 그럼 이 소장님 여성 입장에서 보시기에 신불리 효과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의당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확장성을 거부한 듯한 이미지였거든요.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편향된 이미지가 있어서 이거를 좀 다시 확장적으로 가져가려면 심상정 후보만 갖고는 안 된다. 좀 추가적으로 다른 스피커라든지 인물들이 더 붙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인물들이. 네. 자, 심상정 후보도 지금 대선 도전이 워낙 여러 차례 그쵸.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또 그래서 이제 피로감도 있고. 네. 그럼 이게 이 심상정 후보의 책임이 커요? 정의당의 책임이 커요? 일단은 정당과 후보를 나눠보면 제가 보기엔 후보의 책임이 크죠. 후보 책임이 네, 왜냐하면 지금 4번째 도전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서 후보 도전하면서 당의 이 확장성을 키워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게 어떤 막힌 거죠. 그러니까 심 후보도 좀 혁신적인 게 없어요. 그럼 여성을 대변하겠다든지 아니면 신분리 다음 정의당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당이 뭐 하는 정당이지?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유권자들이 확 땡기는 게 없는 거죠. 그걸 뭐 지난 5년 전에도 대선 후보였다면 뭐 혁신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정의당 뭐 혁신적인 게 있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거죠. 좀 기득권화된 여성 후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30대, 20, 30대. 그러면은 배 소장님. 네. 심 후보가 이제 어쨌든 지금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어떤 좀 자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요일 돌아오는데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 거예요.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정의당이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정의당이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다시 한 번 더 심상정 다음이 뭘까? 심상치 않음이 뭘까? 이걸 꺼내놔야죠.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대남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지금 이준석 대표 어게인 72.5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어게인 72.5 뭐야 그랬더니 지난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 이대남들이 오세훈 시장을 뽑았다는 결과가 이 정도 수치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전략 효과 있겠습니까, 이 소장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장 윤석열 후보 지지가 많이 빠진 층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하는 20대, 30대 층이었습니다. 이대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빨리 지혈 작전을 핀 거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이제 복귀가 좀 많이 됐으니까 이번 자료를 보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그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 M녀 중 여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들의 미소를 얻어야지 후보가 대선 대통령 확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풍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왜냐하면 봤어요. 이게 갈라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대남은 잡은 대신에 이대녀들은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선거 캠페인 전략상으로는 영리하게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해서 지지를 다시 끌어들였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 30대 여성의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지 중장기적으로는 선거 막바지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카드가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여성을 가져갈 수 있는 아직 이재명 후보 쪽도 여성 관련된 한 수가 안 나와요. 한 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을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지난 보궐선거 때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때도 20대 여성이 박영선 후보한테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군소 여성 후보들에게 갔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중요해진 겁니다. 과연 친여성 정책 한 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없다면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쉽지 않은 게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좀 여성주의 유튜브에 갔더니 당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 대목이. 자, 여러 가지 참. 그럼 어쨌든 멸공 논란,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이제 200만 원 이런 이대남을 타겟팅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의 모멘텀은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지금 분석입니다. 자, 어제 발표된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MBC 100분 토론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건 11일, 12일 조사한 거고요. 코리아 리서치는 이제 NBS 조사도 함께하는 기관인데 전화 면접 방식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8.8, 이재명 후보가 32.8 격차가 있어요.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12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같은 기관, 같은 조사 방식, 조사 기간은 하루 차이가 나는데 이건 이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요. 이 MBC 조사는 11일, 12일 이틀 조사를 했고 네. 그 MBS 조사는 10일에서 12일까지 했거든요. 방법은 같아요. 근데 12일 날 오전에 그 김경철이라는 돌아가신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이병철 씨. 예, 죄송합니다. 이모 씨. 네. 예, 이모 씨인데 그분이 그 12일 오전에 이제 그게 뉴스화가 됐는데 뉴스화가 되면서 커뮤니티 쪽에 같이 퍼졌던 얘기가 대장동의 세 번째 죽음을 네네네. 맞이한 사람이다. 네. 이런 게 퍼졌었고 청부살인을 당했다. 이게 퍼졌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게 조사가 지금 MBC는 10일, 12일 이틀 조사가 됐으니까 12일 날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 MBS 조사는 10일 날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날이어서 네네. 조사가 일찍 끝났을 거거든요. 그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이 조사에 좀 특히 MBC 거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결과가 대납 의혹 주장자 사망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조금 제가 청취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YTN 리얼미터 조사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MBC 100분 토론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에 지금 언급하신 NBS 조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루 전에 나온. 맞아요. 다시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발표된 NBS 조사는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요게 이제 코리아 리서치가 들어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거고 예. 요게 하루 전이니까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인데 3일 조사가 됐죠.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렇습니다. 37%, 예. 윤석열 후보가 28%, 예. 안철수 후보가 14% 예. 이렇게 나왔는데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는 또 이게 역전됐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오늘 지금 11일에서 13일 조사한 갤럽 조사에서는 네.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다시.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너무 요동치네요.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요인들이 좀 보이거든요. 조사 시기와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지금 보면 조사 시기와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다릅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가 네. 불과 하루 차이에 다른 조사에서는 역전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망 사건의 여파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갤럽에서 지금 뒤집힌 것은 어떤 요인인가요? 그거는 MBS와 지금 갤럽은 좀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 오차범위 이내에서 좀 벌어진 듯한 그 숫자로 지금 앞서고 있어서 특히 이제 MBS랑 갤럽은 비슷한데 이 지금 MBC 조사가 12일 날 조사가 좀 집중적으로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은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유권자들께서 하나하나 사안에 민감하게 좀 보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일 날 있었던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도대체 대장동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이 죽냐. 근데 그분은 대장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기 왜냐하면 때문에. 대납 변호사비 20억 원이 비자금에서 나왔을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예. 추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패턴이 과거와 달라진 게 과거에는 이 숙성기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터지면 그게 좀 정돈이 된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그 순간에 막 조사가 들어갑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속보 보면서 통화할 그렇죠. 수도 통할 있는 수도 거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속보의 그 정확한 팩트는 아닌 거잖아요. 네네. 팩트긴 하지만 이 배경이나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충격 효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이 지금 너무 빠르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막 네. 세개 조사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요거 것 하나만 같은데. 발표드릴게요.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 1월 11일에서 1월 13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31%, 안철수 후보가 17%. 네. 자, 배 소장님 의견 주세요.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다, 조작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은영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도 명쾌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종의 여론조사까지 선거 전에 말려 있는 양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혼전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걸 뭐 일주일에 한 번 발표되는 조사 결과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논하는 것은 이건 뭐 적절치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의 대결 구도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변수가 커졌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인데. 네네. 그게 지난주에 예언을 하셨던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이죠. 두 분이 네. 맞추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진보 응답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두드러지는 조사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이 참여. 이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통제해 주기를 원하고 이거 왜 통제 안 돼? 이러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높은 조사인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악재가 더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번 주 중반에 높게 나왔던 이유는 이준석 매직에다가 이 북한 이슈가 포함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실시된 한국갤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북한 이슈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건 뭐냐?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리스크죠. 그러니까 이게 등장하니까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윤 후보에게 배우자인 김건희 씨 리스크는 그냥 지워지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도 북한 이슈가 나오니까 주 중반에 주춤했거든요. 보수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게 무사하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데 배우자 리스크가 나오는 순간 이건 안 보이시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갤럽에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유튜브로 애청자분들은 추세를 봐라. 지금은 이번 주의 결론은 대혼전. 대혼전입니다. 대혼전. 혼탁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니까. 짧게 덧붙일 수 있나요? 네? 짧게 덧붙일 말씀하세요. 덧붙일 수 여론이 있어요. 있고요. 민심이 있어요. 지금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여론인데요. 여론과 민심은 다르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슈에 움직이는 거는 지금 여론이고 거기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20, 30대예요. 특히 지금 같이 핸드폰으로 조사를 가상번호를 이용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즉각 이게 반응이 오거든요. 다만 민심이라는 거는 지금 대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를 보는 관점이 민심이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지표는 지지도가 아니고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를 누가 잘할 거라는지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투표층에 대한 거를 배려한 꼭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의 지지 성향이거든요. 요 세 개 문항이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셔서 네네. 그래도 54일 남았는데. 아니 많이 남았네. 아직. 54일도 뭐 며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약 한 달 반 이내로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렇죠. 설명절 특히 있고. 이번 대선 보면서 어떤 얘기 나왔냐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이든 오차 범위 밖에 앞서니까 거의 이재명 후보가 굳어지는 건 대세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말 지나면서 또 바뀌었어요. 팩 바뀌어요. 이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몇몇 전문가들이 설 명절 연휴 전에는 굳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끝까지 간다. 3월 8일 밤 12시까지 갑니다. 저는 걱정이 뭐냐면 이게 딱 3월 9일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 블랙아웃인가요? 여론조사 발표 6일 전부터. 야, 그럼 3월을 한 3일부터 이제 여론조사는 안 나오는 거네요. 목요일부터.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황, 그 기간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선거 직전 분위기는 마지막 금요일 날 두 분은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마지막 금요일 날까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두 분의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봐야 되겠다. 상황 알았어요. 자, 예언 오락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망에 들어갑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른바 제보자, 민주당은 조작, 폭로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망 사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소장님. 이게 지금 잠복해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민심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약간 그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걸 갖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뭔가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왜 자꾸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구심이 계속 깔려서 갈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대장동 이슈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 무슨 영향을 미칠까?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이런 사건, 우리 사건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네네, 사건 사고. 대체로 여성들은 납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납득이 잘 되는데. 납득이 좀 잘 돼요. 끼어드시지 말고. 그래서 여성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여성 유권자들은 끄림직하면 저는 또 여성팀이잖아요. 남성보다 촉이 살아있어요. 이걸 단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로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리스크가 여성으로부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의혹이 지속되고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은 여성한테 달려있다니까요. 여성한테 달려있는데 두 후보 모두 의혹을 여성 유권자들에게 깔끔하게 해소해야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들려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슈도 여성에게 굉장히 영향이 클 것 나오겠죠.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두 분 다 영향을 준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소장님은 잠복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해소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해소 안 되고 다음 주도 전망을 해보면 대혼전이다. 대혼전이다. 네, 저는 두 번째 그냥 물어볼게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 정치권 시끄럽고 지금 국민의힘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냐 인용이냐 조건부 인용이냐 이제 잠시 후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자, 김건희 씨 녹취록의 공개 여부 윤 후보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소장님. 영향이 상당히 지금 살아있는 리스크로서 영향 크게 미칠 것 같고요. 특히 고연령층과 여성층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기자가 어떻게 이거를 녹취를 한 건지와 그다음에 이거를 왜 직접 뭐 보도를 하지 않고 다른 데 줬는지 이런 의심이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도 영향을 주고 공개된 경위도 영향을 줄 것이다. 배 소장님은요? 공개되든 공개되지 않든 저는 이 여지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공개되지 않더라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방송 3개월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빨리 이건 털어내야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리스크예요. 배우자 리스크가. 더 없어요? 뭐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털어내야 되고 이걸 털어내지 못하면 그 여지는 계속된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털어내는지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숙명이죠. 자, 시간은 넘었지만 짧게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풍, 안철수 오늘 갤럽 17% 나왔는데 다음 주에 더 오릅니까? 이 소장님. 지금 오를 소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그전에 15에서 12까지 조금 약간 소강 국면이 바로 며칠 전, 2, 3일 전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지금 17에 나와서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 뭐 공약이 있었거나 행사가 있었거나 이래야 되는데 본인의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된다. 약간 유보적인 입장. 배 소장님은요? 저는 더 오른다. 더 오른다. 왜냐? 1. 대혼전. 대혼전 때문에 이번은 본인이 이슈가 없어도 이번은 왜냐하면 계속 윤석열 후보랑 시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 후보가 지금 배우자 리스크가 어떻게든 여진이 다음 주에 증폭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토론이 예정돼 있으니까 토론이 새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아 있습니다. 자, 정치자 9970님 여론오락관 몇 대 몇은 속마음을 들킨 듯 잘 알아요. 정치는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유튜브 클립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죠.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깜짝 선물 편의점 상품권 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5분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저의 신간을 개별 발송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는 스포츠본부. 베이징 올림픽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출국을 예정하고 있는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다음 주부터 또 몇 주 못 뵙는 거네. 뵐만 하니까 또 이렇게 한 달간 또 사라지는 안타까운 또 상황이 됐는데. 너무 슬프다는 지금 이제 글들이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 쏟아진 줄 알고. 아직 제가 못 보고 있어요. 자, 베이징 올림픽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개회식 관련 이 개회식과 폐막식이 상당히 화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중국은 전에도 올림픽 때마다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궁금한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쿄올림픽 개폐회식 때는 좀 규모가 축소됐는데.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은 어떻습니까? 이때 2008년에도 베이징 올림픽이 굉장히 개폐막식이 화려하고. 그때는 하계 올림픽. 그렇죠. 이제 그 당시 거의 4시간 가까운 공연이 있었는데. 등장인물 사람이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장이모 감독이 총연출을 맡았지만 장이모 감독이군요. 네, 그렇죠. 유명한 장이모 감독인데 100분 이내
이제 길이 그러니까 거의 시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공연 인원도 3,000명 정도만 동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의 5분의 1 수준이겠죠. 네네네. 굉장히 좀 축소가 된 편이고 이 와중에 또 이제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이런 각 국가의 외교 수장들이 또 외교적 보이콧을 지금 계속 선언을 하고 있는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참석하겠다. 이런 이제 또 의사를 밝혔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을 아직은 검토하지 않는다.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적 보이콧은 아닌데 대통령 참석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그 다음에 이제 이어받는 나라니까 마크롱 대통령 간다 그랬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거의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가고 미국 외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일본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자,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성화, 점화, 바르셀로나 때 막 활로 쏘고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이 장이모우 총감독 좀 힌트를 줬다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개막식 전반적인 컨셉 자체가 좀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공연이다. 그리고 개막식 당일이 또 입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컨셉이다라고 했는데 성화점화에 또 관해서는 환경보호, 탄소 배출 저감에 부합하는 개념이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디자인과 어떻게 점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환경보호, 탄소 중립에 부응하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사람이 직접 가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뭔가 기계를 이용해서 점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참고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하계올림픽에서는 체조 선수인 리닝 선수가 최종 정화자로 점화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면 불을 안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기불 뭐 이런 걸로 혹 전기로 전기 성화? 아니면 뭐 저기 이런 걸로 하든가. 근데 하지만 성화는 그리스에서 체화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성화 봉송이 있으니까. 자, 궁금합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 개회식 중계 때 방송사들 이게 나름 일정한 시나리오라든가 해당 퍼포먼스 어떤 걸 의미하는지 최종 성화 주자 누군지 미리 다 알고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시나리오나 이제 퍼포먼스의 설명 같은 거는 미리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전달 받아서 해석을 해서 그 자막화해서 번역을 해서 또 서울 스튜디오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가서 그걸 하는데 최종 성화 주자는 진짜로 방송하면서 성화점화하기 한 30분 전 정도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각 나라의 프레스팀한테조차. 그렇죠. 이제 시스템에 뜨는 게 30분 전인데 그때쯤은 저희는 이미 생방송을 개막식을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또 이제 떴나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2016년도였죠 아마 그 리오 올림픽 폐막식에서 아베 총리가 또 슈퍼마리오로 깜짝 등장을 맞습니다. 이런 건 저희도 진짜 몰랐어요. VIP가 온다 이거만 있었는데 VIP 누군지는 몰랐거든요. 어떤 코스프레를 하는지. 그렇죠. 뭐 그렇게 나온 건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 또 하나 기억에 나는 게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이 손기정 선생님이 최종 성화 주자였는데 이게 중간에 유출이 된 거예요.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근데 이제 그게 유출이 되면서 또 바뀌는 약간 가슴 아픈 끝에 또 사연이 또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보 흘러나가면 또 급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만큼 기밀 유지가 생명인 거죠. 88 서울 올림픽 때도 정 PD님이 중계하셨군요. 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리가 없죠. 태어나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어. 너무 궁금한 게 그 30분 전에 성화봉송 주자 누구다 받으면 저한테 톡으로 좀 알려주세요. SNS에 제가 먼저 터뜨리게. 그럼 제가 갑자기 해직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지. 이게 방송상의 영업 비밀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완전 쫄깃할 것 같다. 이 PD들 어떻게 준비하냐.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걱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PD는 지금까지 어떤 성화 점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활 쏴서 올리는 저거 빗나가면 어쩌나. 그렇지. 그때 어떻게 한 거지? 화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지번 평창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이 성화대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저 넘어지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 상태도 아니고 은퇴한 다음이었으니까. 김연아 선수를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나 퀸인데. 역시나 훌륭하게 성화 점화를 했고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서 4년을 기다려온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빙상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
아직 베이징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 맞습니까? 징계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판결을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네. 빙상연맹에서는 이미 문자 메시지에 공론화됐고 심석희 본인도 이 해당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심석희 측에서는 징계 시효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 징계 시효에 관해서는 이제 빙상연맹 측에서는 10월 4일 이후로는 이게 문제가 시효가 만료될 수 있지만 심석희가 문자를 보낸 거는 2018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법원에서 다투겠군요. 맞습니다. 가처분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럼 베이징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출국한 정 PD에게 제가 계속 문자를 날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몇 주 못 보니까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야구 관련 소식 좀 여쭤볼게요. 네. KBO가 올 시즌부터 스트라이크 존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좀 볼넷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 스트라이크 존 자체가 국제 규격에 비해서 유달리 좀 좁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 윗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위로 좀 넓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범위가? 네. 자, 얘기해 주신 대로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되면 사실 이게 투수에게 유리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는 응원하는 팀이 수비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공격하는 팀이 안타나 홈런이 많이 나와서 점수가 좀 많이 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바꾸면 점수가 덜 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국제대회 적응력 향상인데 높은 쪽에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게 되면 타자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죠. 근데 사실 높은 쪽에 공을 타격을 하게 되면 좀 더 장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 야구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측면도 높고 오히려 공격 야구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볼넷이 적어지면 경기 템포도 조금 빨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팬들이 보기에는 좀 더 재밌는 야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장점들이 있군요. 네. 자, 스트라이크 존이 위로 높아지면 위로 날라와도 높은 스트라이크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쪽이 많다. 잘 되면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존이 확대된다고 해도 결국은 늘 간혹 논란이 있습니다만 심판의 판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심판의 눈. 자, 심판들이 잘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적응할 수 있을지. 판정 논란이 줄어들지 관건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전부터 근데 이 높은 공의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심판들이 좀 적응하는 여부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선수들이 양해를 구한다라는 멘트를 어제 제가 봤는데 이건 조금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준비해서 선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 그렇죠. 이런 식의 멘트가 좀 상식적 같은데 선수들이 어떻게 양해를 할지. 양해를 구한다 이건 우리가 오판을 해도 당신들이 양해해라 이런 이상하잖아요. 이런 멘트보다는 잘 준비하겠다 이런 식의 멘트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방 안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그리고 어떤 경기입니까? 이게 이제 올스타전을 대체하는 경기인데 토트넘 이제 쿠팡 플레이 측에서 밝힌 이슈였는데 토트넘과 마요르카가 협상 단계고 단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리그가 굉장히 일찍 시작하고 경기 일정도 매우 이제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이 부분도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첼시 경기 이후 부상 소식이 전해진 손흥민 선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정 PD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인의 김정훈 님도 많은 분들이 정 PD님 건강히 잘 다녀와 달라 문자 주셨습니다. 베이징 잘 다녀오시고 2월에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2042-6333-7005-4135-6658-1401 저희 책을 받으실 분들은 따로 개별 문자 공지하겠습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